어느 날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제보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신과 함께 사는 30대 여성이 있다. 시신과 함께 생활해왔다는 여성. 그 여성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성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게 경찰에 제보가 먼저 들어오면서 알려진 사건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는데요. 경찰에 제보 한 통이 돌아옵니다. 내용이 시신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여성과 남성?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와 내연남이 남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였는데요. 이 제보 내용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강력팀과 과학수사팀을 제보 속의 장소인 충북 청주의 다가구 주택으로 급파를 했고요. 수색을 했는데 정말 이 제보 내용대로 남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내가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집에 그대로 같이 살고 있대요. 집안에서 발견된 시신의 상태는 제보받았던 내용보다 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땠는데요? 사망한 지 오래됐고요. 우리가 보통 미라라고 하죠. 이 시신이 어떻게 되면 부패와 미라 사이에 있는 보통은 부패됩니다. 예. 우리 보통. 근데 이제 수분이 사라지게 되면 미라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범인들이 일부러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거에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비닐로 여러 겹으로 예. 채운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습기 제거제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먼저 사라지니까 부패되기 전에 건조가 된 거죠. 그래서 미라 상태처럼. 미라 상태로 됐기 때문에 그 미라 상태를 상자에 넣어서 거기서 보관해두고 있었던 거죠. 잠깐만요. 그런데 제보 내용을 봤더니 범행을 했던 시점은 4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이나 남편의 시신 옆에서 그것도 거의 미라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전 남편도 아니고 뭐 남편이잖아요. 살해를 한 시점까지도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4년 동안 같이 시신 옆에서 생활을 한 건데요. 게다가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청주가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에는 사실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에서 남편,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아이들과 함께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예. 아내에게 열쇠를 미리 건네받은 이 내연남이 자고 있던 남편을 공격했고요. 심한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쓸 수 없던 이 지체장이 2급이던 남편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내는? 여기서 충격적인 건요. 아내가 그 범행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리고 범행이 이루어질 때 옆에서 세 자녀가 잠을 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와,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집에서 애들 자고 있는 바로 옆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고의정 사건을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 고의정 사건 때 그 자녀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놀이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당시에도. 예. 말하자면 지배력이 강한 어떤 일종의 여성 범죄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멀리 떨어져 놓지 않고 자기가 통제를 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주범은 아내고 예. 내연남은 도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멀리 안 보내고 거기서 다 해결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시신까지도 자기의 통제 안에 둬야 된다. 예. 그런 그리고 성격입니다. 아이들도 다 이거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거 엄마 아빠 장난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예. 일종의 각인을 시킨 거죠. 게다가 중간에 이 집이 이사를 가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사를 할 때도 시신을 함께 옮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내는요, 범행 후에 내연남과 함께 남편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서 장롱 속에 숨겼다가 그 이후에 아이들이 없을 때 다음날 비닐로 감싸서 종이 상자에 시신을 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집에서 머물고 살다가는 범행을 들통나지 않을까라고 겁이 났던 것인지 내연남의 고향인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가면서 이 시신이 보관된 상자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 상자를 다른 잡동사니와 함께 다락방에 올려놓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시신을
보통은 유기할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여성형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는 멀리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이든 흔적이든 예.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죠. 아니, 이사 가면서도요? 예. 그래서 자기가 통제에 두려고 해서 근데 보통 외부와 내부로 구분한다고 하면 이걸 대리지배의 심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다 가지려고 한 것 같습니다. 남편도 새로운 남편도 아이들도. 야, 아니 근데 애들은요 아빠가 없잖아요. 갑자기 사라진 아빠 어디 있어? 분명히 아무리 어려도 찾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들킬 수 있었나요? 당연히 어린 세 자녀들은 아빠 어디 갔냐고 아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가 집을 나갔다.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아저씨를 우리가 아빠처럼 따라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저씨를 아빠라고 생각해라?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도 남편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 남편의 이웃들에게도 남편이 집을 나갔다,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에 남편에 대해서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시신을 보관하면서 그렇게 4년 동안 동거를 한 건데요. 이러면서도 사실 생계 수단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주에 내려가서도 이 내연남은 백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다고 하고요. 더 기가 찬 것은 매달 이 남편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 17만 원 그리고 다자녀 보조금 110만 원을 활용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야, 남편 숨지게 해놓고 그 돈은 받아 쓴 겁니다. 무려 4년이나 내연남과 같이 살면서 남편의 시신도 같이 범행 이유도 남편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빠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너무 불하고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애들 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애들 놓고 저 혼자 살자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주장인 겁니까? 일단 아내의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렸고 가난에 시달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온라인 채팅에 빠지게 됐고 여기서 내연남을 만나게 됐다는 건데요. 그 이후에 부적절한 관계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꾸 이렇게 아내가 집을 비우고 변한 모습을 보여주자 남편이 그때부터 폭력을 행사하면서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내연남에게 이렇게 맞고 살 수는 없으니 남편을 살해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아내가 내연남에게 집 열쇠를 건네줬고요. 그리고 이런 끔찍한 범행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죽여달라는 아내의 부탁. 아무리 내연녀래도 이런 여성이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그런데도 이 내연남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그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됐고 살해하기 전까지 그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죽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뭐 흔쾌히 수락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흔쾌히 수락을 한 거죠. 자, 아내는 왜 저런 부탁을 내연남한테 했을까요? 내연남의 약점을 알고 있었죠. 사실 내연남은 강도살인 미수로 여러 그 징역 10년을 받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그거 말하자면 그런 약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약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범행 1년 전에 일정 가석방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소송에서 지금 내연남이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한테 주도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폭력이 있었다 이건 좀 뭐 그 주장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사실 그 폭력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믿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제에 두는 상태에서 내연남한테 다른 형태의 어떤 폭력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칫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내가 내연남과 시신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내연남의 어떤 말 한마디, 툭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건은 세상에 드러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4년 동안 범행이 들키지 않아서 좀 방심을 했던 것일까요? 이 내연남이요. 자신의 동네 후배에게 술자리에서
본인의 범행을 고백하고 맙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연남이 이 후배에게 사실은 예전에 사람을 살해했는데 그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 시신 옮기는 것을 좀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사실 술자리에서 이러한 고백을 들은 후배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런 무서운 고백을 들었던 이 동네 후배는 고민 끝에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찰에 이런 무서운 제보가 들어왔었다라고 했을 때 이 술자리에서 얘기를 들은 후배가 관련된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본인이 거의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마치 자랑하듯이 후배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자신도 그 처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자기도 그렇게 비슷하게 당할 수 있다는. 언젠가는 저 여자한테 네,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아무래도 술자리에서 자기 무의식적으로 내뱉게 되는 어떤 일종의 구원 요청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그렇죠. 나중에 사실은 더 죄책감, 아니면 다른 범죄를 저질 수도 있었고 2차, 3차.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본인의 남편을 다른 사람 시켜서 나를 시켜서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여성이 그렇죠. 나중에 또 나에게 뭔가 불만 있으면 똑같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어떤 판결이 내려집니까? 1심 재판부는요, 이 아내가 주장한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라든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여서 내연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이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소심에 가면서 뒤집히는데요. 원심을 깨고 중형을 선고합니다. 2013년 판결인데 항소심에서 아내에게 징역 12년 그리고 이 내연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하고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아내의 경우에는 올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